네.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이제 10시간에서 13시간 동안 이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주면 우울증이 완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 좀 특별하게 하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뇌가 스마트해지는 시간.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주식 부분에서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똑똑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청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뇌공학 그럼 뭐 전자얘기라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또 연관이 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저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쪽에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임창환 교수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과생이라 이렇게 뇌공학 그러면 벌써 잘 모르고 무섭고요.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라고 사실 좀 떨리기도 합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조금은 뭐 일론 머스크, 오늘 뉴럴링크도 있고 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됐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네. 또 연관해서 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뇌공학과 관련된 영화들도 되게 많고 아주 고전을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켄슈타인 영화도 보면 이렇게 전기도 막 자극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전에 기억이 나고 제가 뭐 조니 뎁 그 배우의 영화를 보면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AI나 이런 쪽에 컴퓨터 쪽으로 접속을 해서 뭔가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제가 본 기억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공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도 되게 많이 실제 쓰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자 우선 뭐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우리가 자 입문 단계에서 궁금한 게 자 우리가 약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자약이라는 게 뭐지? 네. 이제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네. 있는데요. 과연 전자약이 뭔지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먹거나 네. 주사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전자약은 쉽게 말해서 먹지 않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말이 원래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고요. 많이 사용된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합성어고요. 네. 영어로는 일렉트로스티컬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렉트로닉과 그다음에 파마스티컬스가 이제 합성된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자약을 정의를 할 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약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신체 밖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을 신체에 가해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을 우리가 통칭해서 전자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뭘 몸에다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것인데 그것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뭐 기존의 약물 치료나 수술과 달리 글쎄요. 생각해 보면 또 뇌공학 말씀을 또 해주실 거니까 뭐 뇌질환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아마 그 영역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장점이랄까 뭐 우리가 왜 전자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뭐 어떤 영역에서 장점이 생기고 또 어디에서 좀 부작용이 혹시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자약은 사실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주로 뭐 전기라든가 자기장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해서 네. 어떤 뭐 치료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2000년 정도 된 기술이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전기 가오리를 아픈 부위에 가져다 대서 네. 그래서 뭐 두통을 이렇게 없앤다거나 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네. 기록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았고요. 네. 네. 최근 한 길어야 40년,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 복용하는 형태의 약들은 사실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한 일종의 대체제로서 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자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전자약이 사실은 정의 자체가 외부에서 신체로 어떤 물리적 자극을 가한다라는 정의 때문에 사실은 흔히들 보시는 그냥 온열 치료 네. 이런 것도 사실 전자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이제 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요즘에 이제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약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라던가 신경계를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 네. 그런 기술들을 주로 이제 전자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저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2,000원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허리 삐끗하면 뭐 한의원 가가지고 네. 물리치료 받는 거, 네, 뭐 그런 네. 것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이제 사람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요즘에는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은 뭐 이렇게 자기장 같은 걸로 맞아요. 땅땅 소리 나면서 이렇게 자극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전자약이죠. 뭐 침을 놓고 거기다가 전기적인 어떤 그런 네. 자극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전자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이제 대체의학 형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영역에서 확실히 우리 생활 영역에서 또 어느 정도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새롭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도 더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 워낙 뭐 시장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사지가 마비됐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각을 일으키고 또 실제로 어떤 뉴럴링크를 환자에게 삽입한 이후에 현재까지 뭐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간혹 이렇게 뉴스로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뉴럴링크는 어떻게 보면 전자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전기나 아니면 자기적인 방법, 빛을 이용해 가지고 신체를 자극을 해서 이제 질환 치료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일단 첫 번째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일단 사지마비 네. 상태의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뭐 컴퓨터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팔을 제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 이제 기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뇌에다가 자극을 준다기보다는 뇌의 신호를 읽어들여서 그다음에 뇌 그 신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커맨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전자약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요. 근데 이 뉴럴링크가 사실 작년 1월 달에 첫 이제 환자에게 네. 그 이식이 되었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에게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놀라운 거는 이 환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 발표된 그 리포트에 따르면 한 사람당 평균 이제 10시간에서 13시간 동안 이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보조 도구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근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반신 마비가 되는 이랬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보핏이라든지 뭔가 보조기구를 끼고 이제 어떤 근육의 어떤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지 마비가 된 분들이 이제 뉴럴링크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 생각을 읽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니까 좀 대단한 기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럴링크가 성공한 다음에 뭐 싱크론과 같은 경쟁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뭐 그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뭐 애플, 뭐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협업이라든지 관심도가 역시 IT 기업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섹시한 영역이라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가 핸드폰도 걸 수 있고 네. 뭐 생각만 가지고 TV도 켤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시동도 걸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영역의 장을 조금은 뭐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뭐 경쟁사들 뭐 뉴럴링크 성공 이후에 각종의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다면 좀 그 회사들의 좀 특징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뉴럴링크하고 방식이 조금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뭐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방식의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각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 펀드레이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임상도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경쟁사가 왜 많이 생겨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 사실 경쟁사가 이렇게 많이 생겨날 리가 그렇죠. 없죠. 그리고 네. 사실 그 뉴럴링크에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 일론 머스크의 사제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결국은 이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이고 네, 네.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돈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미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첫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앞으로 한 5년 뒤로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분야의 시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경쟁사가 말씀하셨던 싱크론, 그러니까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럴링크는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뇌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두개골을 열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칩을? 이제 실 형태의 그런 이제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이제 몸 밖으로 보낼 수 있는 무선 그런 통신이 가능한 칩을 이제 두개골 부위에다가 네.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로봇을 이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데 싱크로는 이 수술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싱크로는 사용하는 방식이 스텐트 로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텐트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혈관 안에다 집어넣는. 맞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 가지고 밀어 올려 가지고 네. 대뇌까지 보냅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삽입이 되는 게 아니고 뇌 근처에 있는 혈관 안에 네. 전극이 삽입이 되는 네,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뇌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그게 흘러가 가지고 그 전극까지 전달이 돼서 그 신호를 우리가 몸 밖으로 무선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수술이 조금 더 덜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에서 반드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손쉽게 우리가 이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 혈관이 이렇게 막힐 위험이 있어가지고 스텐트 집어넣는 경우에 이 수술 성공률이 99%를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처럼 훨씬 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면서 그러면서 또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은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이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네. 여기에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싱크론이 애플하고 또 손을 잡았는데요. 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를 손대지 않고 생각만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한 영역인데,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또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뇌도 열어야 되고, 뭐, 수술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텐트를 정도 집어넣는 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1조 원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다른 어떤 말씀하셨던 그 경쟁사들이 싱크론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엄청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뉴럴링크보다는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밀 제어가 좀 어려운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싱크론만 사용하더라도 그 컴퓨터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걸 조작한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실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네. 그 파라드로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뉴럴링크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또 회사를 창업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라고 네. 하는 회사도 최근에 이제 임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대상으로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제가 뭐 영화도 많이 보고 하지만 우리가 뭐 몸에다가 뭐 바코드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묘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뭐 뉴럴링크도 마찬가지고 아까 싱크로 같은 경우도 뭐 생각만 가지고 실리를 움직인다 이런 게 되게 신기한 시장이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좀 겁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시각장애 쪽에 대한 극복도 좀 해보기 위한 어떤 트라이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난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각이란 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좀 다르고 물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또 구조적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의 뭐 망막이랑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관련해서 이 시각장애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난제가 있고 또 극복이 가능한 상태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 아까 좀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술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사실 네.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네. 위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시각을 상실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망막에 있는 우리가 광수용체 세포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광수용체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가 빛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망막 쪽에다가 인공 망막이라는 걸 삽입하는 수술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케이스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망막이 워낙 이게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 전류가 이게 퍼져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아주 좀 번져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해상도를 어느 이상 올리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망막이 작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망막에 들어오는 신호가 사실은 우리 뇌로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1차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차 시각 피질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차 시각 피질에다가 우리가 조밀하게 전극을 이렇게 쫙 깔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러면 이런 빛 번짐에 의한 그런 해상도 저하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또렷한 영상을 보는 게 가능해진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과거부터 이게 얘기가 되던 거고요. 네. 실제로 600만 불의 사나이 네. 보면 600만 불의 사나이의 주인공이 무슨 대령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사실 여기 눈 시력을 상실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을 보면 실제 600만 불의 사나이의 뇌에다가 전극이 이식된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디어 자체는 한 50년이 다 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데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난제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이미 시도를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9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근데 9명 중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8명에게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앞에 카메라 이렇게 장면이 있으면 이 장면에 해당되는 신경세포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게 한 지점에만 전기 자극 줬을 땐 괜찮았는데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기 자극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상시험을 중단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가 여기에 다시 지금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고 과거에 지금 컨텐츠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서머즈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TV 드라마 시리즈를 아실 정도면 연배가 꽤 있으신 분들인데 그때 이미 이제 그 기술들이 TV 드라마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셨던 BCI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뇌 언어적이나 추상적인 사고, 그 다음에 신호를 해독하면서 AI 컴파일러 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저도 조금 이해가 아직은 안 됩니다만, 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현주소와 미래,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적인, 추상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해독해 낸다거나 아니면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기술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호들은 주로 컴퓨터로 이제 예를 들자면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아니면은 모니터 같은 그러니까 입출력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촉각 그다음에 운동 관련돼 있는 그런 신호들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언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한 단계 더 걸쳐가지고 뇌가 프로세싱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능해지려면은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사실 요즘에 LLM 모델 같은데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뭐 아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혹시 영어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한국어 버전은 따로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해봅니다. 실제로 한국어 네.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 그 신경외과 네, 네. 같이 해서 네.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첫 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일단 한국말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음성을 들을 때 측정이 되는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듣고 있는 말을 합성을 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연구 결과 내서 지금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말하는 걸 상상을 했을 때 네. 그걸 이제 말로 만들어주는 네. 거.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을 지금 네.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한국에는 임창원 교수님이 있다. 아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뭐 KBS 쪽에서의 뭐 다큐멘터리 이런 여러 방송이 좀 나왔습니다만 우울증 치료에도 이런 전자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쓰인다고 보이는데 감정 조절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전자약이 크게 뭐 이렇게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울증 치료에 이런 어떤 전기적 자극을 줬을 때 뭐 기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뇌 리셋 그리고 뇌 쇠뇌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울증 치료할 때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 좀 나오는 전기 충격을 네. 주는 네. 아주 강한 이런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거는 사실은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방법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정말 중증 우울증을 치료를 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뭐 무조건 낫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도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어떤 치료 방법도 이제 효과가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그런 이제 강력한 전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일단 전자약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복용하는 약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자약은 사실 상당히 미약한 전류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류의 크기가 2mA라고 하는데요. 네. 2mA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처음 이제 전류가 들어갈 때 약간 뭔가 찌릿하네 정도 느끼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약한 전류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장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건전지 같은 걸로 이렇게 네. 혀에다 대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때 흐르는 네. 전류보다 훨씬 네. 작은 전류입니다. 네. 일단 느껴지지 않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크기의 전류를 흘려주면 그러면 사실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사실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네. 적응증인데요. 네. 네. 근데 우울증은 사실 좌뇌우뇌 좀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러니까 좌뇌 활동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좌뇌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 자극을 가해가지고 좌뇌의 활동성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전기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우울증이 완화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그 전자약이란 게 다소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아주 뭐 생활 속에 모르고 지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가까이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자약 그리고 뇌공학과 관련된 뭐 뉴럴링크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잠깐 말씀 주시는데 건전지를 해야 되고 찌릿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연령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수님에 대한 이게 궁금증이 막 생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뉴럴링크 이야기와 전자약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번 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여쭤봤고 감사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